8월 초와 9월 초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급락이 있었습니다. 각각 사유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같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 모든 패러다임이 다 뒤집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의 사례가 이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경제가 이럴 겁니다가 들어맞았다면 왜 지금 들어맞지 않는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이사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니 인사에 대해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와 9월 초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급락이 있었습니다. 각각 사유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같은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슈라고 본다면 8월에도 그랬고 9월에도 그렇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특히 8월 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당연히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우려가 작용을 했고, 그렇게 내려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최근에 8월, 7월 말에 있었던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일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궁극적으로 8월 초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엔화가 초강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엔 엔화에 대해서 약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꽤 많은 헤지펀드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단 엔화 약세 포지션이 대규모로 청산되고, 그 청산돼서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 롱 포지션, 즉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했었던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일어났던 게 1차적인 하락이었었습니다. 반면 최근에 9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도 8월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비슷한 양상이지만, 여기에 최근에 AI에 대한 어떤 고점론,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 지수를 보시면 다우 지수는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추세를 깨고 내려가면서 일반 지수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 중심으로 매도를 쏟아냈고요. 실제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8조 넘게 팔았는데 정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 금액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과는 다르게 9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AI 고점에 대한 논란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다는 부담이 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은 종목별로는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다소 좀 비싸다라는 우려가 작용했었던 것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당연히 그동안에 미국이 저렇게 긴축을 했는데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작용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수가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하는 양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끝났다는 시각도 있고, 또 저처럼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조정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그 팽팽하게 맞선 과정에서 한 번은 크게 오르고 한 번은 크게 내리는 급등락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시장은 한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정 수준 조정이 있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지금 다소 반등이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잡던지 간에 일단 10월보다는 대선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단 10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지수 반등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시장의 모습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정해지는 시장의 모습들은 역시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사실은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난 4년 반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 모든 패러다임이 다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어떤 이례적인 사례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경제학적 상식들이 다 뒤집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제조업이 좋아지면 제조업이 좋아질수록 공장들 같은 경우 일단 채용도 많이 늘 거잖아요. 그 채용이 많이 늘면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서비스업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경제가 연속성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코로나 때는 이 두 개가 단절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걸리고 나서 제조업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노트북도 많이 사고 휴대폰도 많이 바꾸고 태블릿 PC도 많이 사고 또 자동차도 많이 사고 그러면서 실제 제조업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사람들은 서비스업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었죠. 또 반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내구재,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니 아니면 가전제품을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많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관련 사업들은 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반면에 그 뒤로 위드 코로나, 즉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또 우리가 막 카페도 많이 가고 우리 지금 성수동인데 성수동에도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또 제조업은 또 망가지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역사상 처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분리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달랐던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제학적 상식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학적 상식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부족한 걸 전 세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어디 가서 사람 구하려면 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보모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전히 사람 부족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조선소 가보다고 하더라도 한국 근로자들을 굉장히 뽑기가 어려워서 동남아에서 근로자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코로나로 너무 많은 근로자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일단 그게 원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안 낳았잖아요. 이 사람을 많이 안 낳은 게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또 시기하고 맞물렸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글로벌적으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셨던 세대가 전후 세대, 우린 보통 이걸 베이비 부머라고 많이 부르는데 미국 기준은 1945년생이시고 우리나라는 1950년생 이후겠죠. 이분들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은퇴가 해도 이상하지 않죠. 45년생 기준으로 보면 거의 80세가 되셨을 거니까 근데 이분들이 대거 은퇴하신 거예요. 저도 나이가 꽤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세대신데 저희 아버님이 9남매세요. 엄마가 8남매시고 이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3년도에 600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경기가 나빠도 사람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사람이 잘리지 않는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샤메 법칙이 오면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봤던 이전의 경제와 관련된 사례나 경험들이 도대체 들어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전에 그 경제적 규칙성을 갖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그러니까 미 국채 기준으로 보면 10년물과 2년물 이런 것들이 역전됐을 때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왔다더라. 또 반대로 시차를 뒀었을 때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될 때 사실은 경기 침체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놓고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통계적 규칙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알때 있었던 모든 경제학적 상식들,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가면 경기 침체를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2년 가까이 50 이하로 있는데도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제조업이 시장을 이끄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미국 경제는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제조업 지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 시장도 꺾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꺾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역시 경기 선행지수도 거의 2년 내내 꺾여가고 있는데 역시 경제는 이제서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가 선행지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거는 찾아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경기 선행지수 안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지수가 들어가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존의 규칙이 안 맞는 것들이 경기 선행지수들을 구성하고 있으니 이것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어떤 시금석으로 삼았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잃는데 굉장히 힘겨워지는 역할들이 많이 벌어졌던 사례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표가 왜 지금 들어맞지 않는지, 그래서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 따져보면 또 나름대로 방향성은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전의 사례가 이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경제가 이럴 겁니다가 들어맞았다라면 지금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유의성을 한번 더 점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가라는 건 경제하고 괴리돼서 움직이는 적이 꽤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산업혁명이 드러날 때, 예컨대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때도 그랬었고, 또 우리 스마트폰이 태어났었을 때 이럴 때도 그랬고, 또 플랫폼 경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생겨나면 사실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최근에도 AI라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또 경제와 많이 괴리가 됐거든요. 사실 앞에 여러 가지 경제 규칙성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도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적은 없어요. 지난해도 애니도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했었으니까 경기가 그렇게 크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주가에 부정적인 건 맞지만 경제가 일정 수준 둔화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주가가 꺾일 것이다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릴 거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플레일 거냐 아니면 경기일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그 고용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준 인사들, 예를 들면 존 윌리엄스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매파 분이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9월에 0.25%포인트를 인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0.5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저 안에는 여전히 혹시 내가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가 혹시 물가가 반등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9월에 보는 연준에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연준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이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에 집중을 할 거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맡겨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으면 저는 꽤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여부,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대해서 좀 균형적인 스탠스를 가져갔다면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확실히 꺾일 거니까 정말 경제가 둔화된 내가 초점을 맞추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에 8월에도 그랬고 이번 9월에도 그랬고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걸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더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아지기 위한 어떤 방파제라든가 방어막을 쌓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은 조금 더 내가 시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더 통해서 경기가 더 하강을 하는 걸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투자 심리가 많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딜레마인데, 미국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결국 한국은행도 미국이 금리 인하함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몇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내수가 비록 어렵긴 하지만 금리를 잘못 내렸을 경우 그 부동산 가격을 더 많이 올릴 것이란 우려 때문에 내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결국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쪼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그리고 실제 무리하게 빚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은행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10월에는 그래도 우리도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문제지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두 가지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결국 금리 인하 했었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은 결국 추세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전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몇 번 내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내리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다른 시각도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금리를 내리긴 하지만 이 금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추세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금리가 최근에 긴축 자체가 너무 과잉 긴축이었기 때문에 이 과잉 긴축을 해소하는 정도까지만 내릴 거다라는 시각,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시각에 관련돼서 또 한 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변동성의 지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지표들이 나오면 저는 서서히 뭔가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둔화되는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안 좋은 결과를 보면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와 관련해서 투자라든가 아니면 주문을 안 한 게 아니고 최근에 미국이 11월 5일에 대선이 있으니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투자나 아니면 우리가 했던 주문을 조금 이런 불확실성 이후에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즉 선주문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주문이 이미 승인이 됐대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룬 거니까 대선이 끝나면 이게 다시 주문인도 늘어날 거고 투자도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대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재개된다라면 경제의 방향은 아래쪽보다는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 결국 금리 인하가 경기를 더 안 좋은 걸 반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내리는 금리가 과잉 긴축에 따른 부분을 해소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 두 가지 양다리 안에서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